이런 식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건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WC는 보존력이 하는 일이 돼서 우리가 일을 구할 때는 힘을 적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힘 FC 이것도 역시 보존력 dx 또는 dr x라고 해도 x축이라면 x라고 해도 되고 일반적인 경로는 이제 델타의 미분 형태인 dr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WC가 되는 거고 이거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이게 이제 정의식이에요. 이게 정의식이고 요거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면 미소 변화량이 du가 되겠죠. du는 적분한 거 미분하면 적분 기호 인테그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FC dr이 되는 거죠. FC dr. 그렇죠? 이렇게 인테그랄이 없어지면 이제 원래 원함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dr로 나눠주면 du dr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까요? du dr은 f가 되겠죠. f에 대해서 식을 쓰면 f는 마이너스 du d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적분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적분식으로 나타나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존력이 한 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미분식으로 나타나면 보존력은 U를 미분한 거죠. U를 위치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벡터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로가 서로를 정의하는 거지. U에 의해서 F에 의해서 U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존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보존력과 좌변이 보존력, 우변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마이너스. 그렇죠? 요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런 관계고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보존력이 하는 일의 반대 부호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 보존력이 작용해서 그 보존력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양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력으로 표현하면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의 양의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보존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보존력이라고 붙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포텐셜 에너지 얘기를 하려면 보존력이 같이 등장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에 의해서 의미가 나오게 부여가 되는 거고 보존력이라는 것도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보존력이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1학기 때 공부할 내용에서는 중력이 있고 그리고 용수철 힘 두 가지가 있고 2학기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전기력까지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힘의 종류로 나오는 게 그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용수철 힘 또는 이 교재에는 이걸 이제 탄성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용수철 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고 용수철 힘에 의해서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 관계에 의해서 이 U를 구해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높이 위치 mgy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정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델타 U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U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U 자체는 비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Y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Y라고 하는 건 높이잖아요. 높이, 위치.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원점이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높이 Y가 정해지는 거지 원점이 어딘지 정하지 않으면 Y라는 좌표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나는 원점을 10m 더 아래로 잡겠어. 그러면 Y라는 값이 좌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아예 이 위치 여기보다 더 위쪽을 Y는 0인 원점으로 잡겠어. 그러면 얘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중요한 거지. 변화량. 원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가 위치 변화가 중요하듯이
실제 의미 있는 양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애초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kx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 어제 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들은 다 무시하세요. 이런 식들은 무시하시고 정의식을 아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존력과 비보존력. 보존력이라고 하는 건 이 힘이 아무리 작용하더라도 K 더하기 U, 즉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걸 더해서 이 역학적 에너지의 전체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보존력이 작용해서 물질을 어디로 옮겨지고 하더라도 이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보존력이 작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델타 U가 생겨나는 거죠. 델타 U는 다시 계속 요 식만 쓰는 겁니다. 8장까지. 마이너스 WC예요. 보존력이 작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변화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변하더라도 요거 더하기 요거,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 만약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데 얘가 변했어요. 델타 E가 0이 아니에요. 델타 E가 0이 되면 보존력인데 이게 0이 아니야. 그러면 그 힘은 비보존력입니다. 얘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기준이 된다. 이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 하는 용어의 기준은 컨서버티브냐 논 컨서버티브냐 하는 거의 기준은 이게 0이냐 0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찰력 있죠. 마찰력은 비보존력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든 증가하든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든 증가하든 어떻든 간에 이 둘의 합의 변화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힘이 마찰력 또는 저항력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력이 아닌 건 다 비보존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존력은 두 가지, 용수철 힘, 중력, 이 두 가지만 보존력이고 나머지는 다 비보존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쭉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또 보존력을 정의하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보존력을 정의하는 다른 방법,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델타 E,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 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되는 힘은 보존력이 되죠. 다른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물체를 어떤 A점에서 B점까지 옮기는데 보존력이 일을 하겠죠. A에서부터 B까지, 그죠? DR 이렇게 합시다. 보존력이 하는 일이죠, 이게. WC. 이게 보존력이 하는 일이 되는데 A에서부터 A까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지. A에서부터 A까지 이런 경로에 대해서 보존력이 하는 일은 얼마가 되냐면 그냥 0이 돼버려요.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치에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는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없어야지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보존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찰력은 A에서부터 A까지 다시 돌아오면 마찰력이 일을 하다가 다시 회수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A에서부터 어떤 A가 아닌 B점까지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A에서부터 A까지 오는 건데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A에서부터 B까지 요 그림하고 같이 연관을 짓자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하는 일은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B에서 A가 되겠죠. 마이너스 B에서 A. 이런 경로, 이런 식의 성립을 하면 이건 보존력이에요.
즉 A에서 B까지 갈 때 하는 일이 B에서부터 다시 A로 돌아올 때 하는 일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부호가 반대면 그때는 보존력이 될 수 있는데, 마찰력은 그렇지 않죠. 마찰력은 A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B까지 갔어요. 그럼 마찰에 의해서 막 열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B에서 A로 돌아올 때 그 열을 다시 회수하는 건 아니지. 마찰이 계속 작용하면 열은 계속 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해 버리는데, 그게 회수가 다시 된다면 보존력이 되지만 다시 회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이 나겠죠. 그러면 비보존력이 되는 겁니다. 또는 여기 나온 그림처럼 경로에 무관하게 A에서 B로 가는 경로에 무관하게 이 일을 하면 보존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보존력은 어때요? 경로에 의존하는 거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경로에 의존하게 된다.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과정이에요. 꽤나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그 힘이 작용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으면 비보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더 직관적으로 간편한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이제 7.8절에서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여기 WINT 그랬는데 이걸 앞에서는 제가 WC라고 썼죠, 그냥. 그죠? 굳이 INT라고 표시하면 또 INT에 대한 정의를 또 해야 되잖아. 이 인터널 힘이에요. 인터널. 그게 이제 보존력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보존력이 하는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앞에서 썼던 식을 일관적으로 계속 써야지. 그래야 간단한 정의가 되겠죠. 그 얘기죠. 델타 U는 FDX. 이건 이제 X축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경로를 생각하면 I에서부터 F까지 가면서 FDR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FDR은 결국 내적이 돼야 돼요. 내적. 이게 원래는 내적이 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FD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FC는 마이너스 DU, DR. 이건 X축만 생각하면 FC의 X 성분은 마이너스 DU,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에 한번 넣어보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를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건 적분으로부터 나온 거죠. 적분으로부터. 이거는 그냥 그걸 다시 미분으로 표현한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요거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그냥 KX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F는 마이너스 KX 용수철 힘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미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원래 함수는 2분의 1 KX 제곱이었겠죠. 우리가 중력은 어떻게 표현해요? 중력은 아래로 굳이 방향을 얘기하자면 아래로 mg죠, mg. 그죠? 그러면 UG는 어떻게 되겠어요? 뭘 미분해야 이런 값이 나와요? mgy겠지, mgy. y로 미분하면 mg고 부호 바꿔주니까 아래로 mg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미분식이 훨씬 더 간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분보다는. 적분 생각하려면 적분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정적분 범위가 나와야 돼. 하한, 상한이 나와줘야 되니까 복잡한데 미분은 변화량만 생각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7.9절에 가서 에너지 도표와 개의 평형, 여기에서는 또 물리적인 개념이 또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이 17번 그림은 용수철에 대한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 우리는 항상 물체 기준이에요. 물체가 원점에 있을 때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평형 위치죠.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없잖아. 그죠? X축 방향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때서야 용수철이 이제 힘을 가하겠죠. 그래서 FS는 마이너스 KX였어요. 그죠? 부호와 크기까지 고려해주면.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었죠. 그래서 원점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원점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개념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를 원점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원점에서는 F가 0이죠. 그죠?
F가 0입니다. 원점에서는. 즉 F도 0이고 U도 0인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제 여기서는 평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힘이 작용하지 않는 원점의 위치를. 다른 곳에서는 힘이 작용하고 힘이 하는 일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표현돼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F는 du dx인데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U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죠. du dx가 0이니까 U의 기울기가 0인 건 원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원점. 그렇죠? 그 점이 바로 평형점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평형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별거 없네요. 그죠? 예, 별거. 계속 앞에서 했던 미분식과 적분식으로 표현되는 힘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서 그러면 F가 0이 되는 점은 우리가 평형점이 됩니다. 평형점. 예,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용수철이라고 하는 그 장치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용수철에서만. 그죠?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다른 포텐셜 에너지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이게 뭐 x축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y축은 y가 0인 점이 어딘지는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u의 그래프예요. u. 그럼 du dx가 0이 되는 du dx 이걸 x축이라고 합시다. 가로축을. 이게 이제 0이 되는 점이 곧 f가 0이 되는 점이겠죠. 마이너스 f. 그죠? 여기 0이 되면 f가 0이 되는 점인데 그러면 기울기가 0인 점은 여기 두 위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기울기가 0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점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즉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개념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포텐셜이 보존력이 작용해서 이 물체를 아래로 끌어내리겠지. 그렇죠? 여기 물체가 여기 있다면 역시 보존력이 작용해서 물체를 끌어내립니다. 보존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식에 다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du dx잖아요. u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는 이게 중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높이를 계속 낮춘다고요. 그렇죠? 낮추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어디인가 있든지 간에 그 보존력은 u를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럼 u가 줄어드는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물체가 여기 있으면 u가 줄어드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이 평형 위치를 벗어나게 작용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서는 평형 위치를 지나가게 항상 작용하죠. 아래로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평형 위치에서 멀어지도록 힘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그 평형 위치로 작용하는, 이게 대표적으로 용수철 힘이 그렇잖아요. 평형인 위치로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평형점을 안정평형점이라고 하는 거고, 안정평형, 스테이블, 그죠? 그 점으로 가게 하니까 다시 그 점으로 가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나쳐 갔어요. 그래도 다시 또 그쪽으로 잡아당기겠지. 이 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오른쪽 왼쪽 진동하더라도 항상 이 x는 0인 점을 지나가도록 여기서 요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한번 벗어나면 이제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올 리가 없겠지. 그래서 이건 불안정 평형점입니다. 불안정. 그 점을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되돌이점이 굳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되돌이점이 될 수 있죠. 되돌이점. 되돌아오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되돌이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아마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안정 평형, 그리고 안정 평형. 이제 말안정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 평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을 정리하고 여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관련된 그리고 보존력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 나오잖아요. 보존력이 한 일이죠. 보존력이 한 일.
그럼 이 값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떤 이론에 관련된 건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예제들은 좀 더 실용적인 예제들은 8장에서 나오게 돼요. 에너지 보존에 관한 거고 7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 에너지 정리입니다. 7장은 1 운동 에너지 정리.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W는 이때의 W는 W 네트예요. 알짜 힘이 하는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게 이제 8장에 대해서 8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게 다시 나온다고. 자, 쭉 다 넘어갈 거예요. 쭉 다 넘어갑니다. 예, 여기는 자, 여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괜히 또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고 시험 문제에 푸는데 전혀 도움도 안 돼.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규 학기라면 시간이 좀 많고 이번 주 다음 주 수업 시간 사이에 일주일에 텀이 있으면 야, 이건 주말에 한번 복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내일이잖아, 그렇지? 당장 내일 뭐 중간고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주말에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다른 교수님은 어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8.2절하고 8.3절의 제목이 하나는 고립계, 하나는 비고립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필요 없이 자, 왜 이걸 구분을 해놨을까? 물론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걸 고민하면 좋아, 그렇죠? 비고립계, 고립계 고민하면 다 머릿속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굳이 원래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원래는 우리가 문제 풀려고 할 때는 이런 고민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값어치 없는 일은 아니긴 한데 큰 필요 없다. 자, 여기도 이것도 쭉 보면 이게 여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기 앞에서 얘기했었죠. 운동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는 얘기해줘야지. 너무 빨리 지나가면 또 140페이지에 8.7번씩을 보게 되면 K가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U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두 에너지밖에 이제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저 다른 에너지는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본문에 살짝 지나왔는데 무슨 에너지 종류 되게 많죠, 그렇죠?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일단 알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 둘을 더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미케니컬 에너지 첨자로 뭐 MECH 썼는데 굳이 뭐 이렇게 책에 썼으니까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을 합한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알 수 있다.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앞에서 공부했던 식을 다시 끄집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다시 씁니다. W net는 자, 이건 한 번에 하는 거니까 이거 한 번에 한 큐에 알아야지 조금씩 알면 안 돼요.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였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W net는 모든 힘이 하는 일이지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 이거 알짜 힘이라고 하죠. 그렇죠? 모든 힘을 다 더한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WF1, WF2 뭐 힘이 여러 개 작용하면 W1, W2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도 델타 K를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힘이 하는 일을 다 더해서 구해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아예 알짜 힘을 다 구해요. 미리 처음부터 힘을 다 더해서 알짜 힘을 구해서 그 알짜 힘이 하는 일을 구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런데 그 힘은 F1, F2, F3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힘을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눕니다. 보존력과 비보존력.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요. 이 식을. 보존력들이 하는 일을 WC, 비보존력이 있다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non-conservative로 해서 WNC 이렇게 씁니다. 여러 가지 힘들을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눠 놓자고요. 그러면 이거 역시 델타 K가 됩니다. 이렇게. 합당한 것 같죠? 그죠? 네, 합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1, F2는 보존력이고 F3는 비보존력이야.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보존력이 하는 일, 비보존력이 하는 일 이렇게 나눠 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얘로부터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죠. WC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 7장에서 한 걸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다 7장의 얘기예요. 7장. 그럼 더하기 WNC가 되고 이게 델타 K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W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이걸 WNC에 대해서 정리하면 WNC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예 K 더하기 U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K 더하기 U는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한 거지. 이걸 그냥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꾸 보존력, 비보존력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비보존력이 작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변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거 자체가 0이면 어떻게 돼요? WNC가 0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겠죠? 그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여기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요.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이거 틀렸어요. 이것도 교재가 틀렸어요. 비보존력이 작용하더라도 그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일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이 아니라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비보존력이 이걸 바꾸세요. 하는 일이 0일 때 일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뭐 작용한다고 해서 꼭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찰력 중에 정지마찰력이 있어요. 정지마찰은 아무리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작용하지 않는 그러면 안 되고 하는 일이 0인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일 때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식은 KF 더하기 UF는 KI 더하기 UI인데 이 I는 어떤 처음, F는 뭐 다른 때, 나중 이런 얘기죠. 어떤 처음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에도 같아야겠지. 단서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일 때에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서가 붙어요. 법칙에는 뭐뭐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 0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 식을 써줘야겠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플러스라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마이너스라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예요. 이게 7, 8장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굳이 이제 외울 거다 그러면 맨 마지막 WNC는 델타 E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 굳이 얘기하면 이 결과는 1 운동 에너지 정리로부터 그냥 나온 하나의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8장의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어요. 모두. 그 예제를 보면 자연낙하하는 공이 높이 h인 곳에서 떨어졌다. 저항을 무시하고 그럼 비보존력이 0이죠. 마찰력,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네요. 높이 y에 도달할 때 공의 속력을 구하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h인 곳에서 높이 h인 곳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운동을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높이 y인 곳 속력이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이때의 속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뭐 속력은 이거를 이렇게 이 식으로 쓰자고요. WNC는 델타 E는 이 0이잖아요. 델타 E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죠. 하나하나씩 쓰는 겁니다. 그럼 0이 되겠지. 그러면 아래로 이만큼 중력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중력이 하는 일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얘는. 그럼 마이너스 중력이 하는 일은 mg가 아래로 작용해서 이동한 거리는 h-y만큼 이동하죠. 그래야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중력이 하는 일이 플러스가 되고 그거의 마이너스가 델타 U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F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 정지 상태로 출발했으니까 0이겠죠.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그냥 다시 쓴 겁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리고 보존력이 하는 일의 마이너스. 그럼 VF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원리를 사용해서 계속 구한 거고 그렇지 않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K 더하기 U는 항상 같겠죠. 그럼 맨 처음 상태에서 K 더하기 U는 나중 내가 관심 있는 나중 Y만큼 왔을 때 그죠? K Y라고 할까요 그냥? KY 더하기 UY 이렇게 되겠죠. 변함이 없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을 여기 써주면 되는 거고 v제곱 여기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포텐셜 에너지는 근데 기준을 이미 문제에서 정해놨어요. 높이가 h인 곳, 높이가 y인 곳 이렇게 여기가 높이의 기준이 되는 점이죠. 그러면 y인 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y 높이가 h인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는 뭐 h라고 해도 되고 mg h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정지에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 이렇게 구해도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을 사용해도 되고 원리를 사용해도 된다. 근데 이때는 법칙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니까 그런데 그럼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법칙을 사용할 수 없잖아 그때는. 그럼 얘를 그냥 충실하게 원리를 써주면 되는 거죠. 용수철 공기총 그림을 보면 문제가 이래요. 여기서 용수철이 압축이 돼 있던 거야. 이렇게 압축 장전을 한 거지. 장전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물체를 탕 하고 쏘아주겠지. 그럼 물체가 용수철에서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평형 위치예요. 여기서 분리돼서 물체는 쭉 날아가고 높이 날아가서 언젠가 멈추는 때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용수철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K 더하기 U가 이제 그냥 K 더하기 U가 아니라 K 더하기 UG 중력 포텐셜 에너지 US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까지 다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력, 즉 높이의 기준, Y축의 기준점, Y가 0인 점을 하나 설정을 해야 되고 용수철은 용수철의 평형인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죠? 용수철이 가장 원래 자연 상태에 왔을 때, 그렇죠? 그때가 0이에요. 근데 압축이 됐으니까 이 A 지점은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고 B 지점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를 아예 여기서도 높이도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B인 곳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예 0이겠죠. B인 위치, B에서는 그죠? 얘도 0이 되게 하고 얘도 0이 되게 하는 위치를 한 번에 정해버린 거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위치는 B를 잡고 나는 아예 A점을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점을 아예 A점으로 잡겠어. 이렇게 달리 잡아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아마 저자는 둘 다 0인 곳을 그냥 한 위치로 잡아버리면 뭔가 좀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두 개의 식을 다 세워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치가 A, B, C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어디 빈 곳이 뭐가 있어요? A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B에서도 똑같아야겠죠? K, B에서도 B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B에서의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C에서도 똑같이 또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에서 어떤 단서가 나오면 사용하면 되고, 이 오른쪽 두 개의 식에서 단서가 나오면 사용하면 되고, 또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도 단서가 나오면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풀리겠죠, 뭔가.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느 한 곳이 0이면, 예를 들어서 둘 다 0이에요. 그럼 거기서 운동 에너지 구하면 그게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0인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죠. 맨 나중 C점에서도 0이고 A점에서도 0이죠. 운동 에너지는 정지 상태로부터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두 지점 잡아서 역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면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식을 만들어 보시고, 자, 8.3절을 가면 운동 마찰력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이걸 이제 교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8.3절에 가면 1절이 비고립계, 2절이 고립계인데 뭐 구분이 가요, 지금? 비고립계하고 고립계의 구분 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운동 에너지 정리 사용하면 굳이 구분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거 구분을 못 하겠어. 도대체 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건지. 그냥 쓰면 된다고요. 그냥. 물론 이제 저자는 이 고립계 비고립계라는 얘기는 이 보존력이 외부에서 작용, 지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이 물체만 보겠다 그러면 지구랑 작용하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죠? 중력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 지구로부터 오는 거니까. 예. 그런데 지구하고 물체를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힘은 아니죠. 예, 그런 기준 같아요. 그런 기준. 그래서 개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8.3절은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면 식이 되게 복잡해요. 예. 그렇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다 뭐야 아마. 그죠? 예. 고민할 게 하나도 없다. 예. 없다. 결국에는 뭐가 되냐? 예. 이렇게 나와 있죠. 비보존력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책을 읽으면 안 돼. 여러분들 힘들어져. 아까 얘기했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구해서 그 값이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식을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예제 8.3 문제를 구해보죠. 수평면 위에서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었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겠죠. V0는 0인 이렇게 이게 주어져 있는 거고 질량이 주어져 있고 일정한 힘 12N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당긴다고 하자. 그럼 얘는 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에요? 이 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이게 보존력인지 비보존력인지. 이게 용수철 힘인가요, 이게? 용수철이 그려져 있어? 없죠, 그렇죠? 중력이에요, 이게 중력? 중력 이렇게 작용하는 중력이 있어요? 예. 중력도 아니고 용수철 힘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의심해야 돼. 이건 비보존력이겠네. 예. 교수님이 중력과 용수철 힘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보존력이. 물론 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단서가 없어요, 이게. 보존력의 특징은 뭐예요? 보존력이 하는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이런 단서가 여기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비보존력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비보존력이 그러면 WNC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 아니니까 얘를 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긴다고 가정하고 물체가 접촉한 표면의 운동 마찰 계수가 0.5, 0.15. 그럼 마찰력도 있는 겁니다. 그 비보존력이 이제 두 개죠. 여기 어떤 힘 F하고 어떤 이름도 모르는 어떤 힘 F하고 마찰력도 있어요. 예, 그럼 비보존력이 두 개죠. 그리고 여기 수직력도 있지. 그런데 물체는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일 테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은 0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여기에 식을 써주면 되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용수철도 등장하지 않고 높이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얘는 아예 0이겠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될 게 없잖아. 중력에 대한 것도 변화가 없고 위치 변화가 없고 용수철도 없으니까 그냥 델타 K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0 제곱인데 이거 아예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냥 이는 다 없어지죠.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만 여기 써주면 되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F도 비보존력이고 이 F 그죠? 주어져 있는 12N 이것도 비보존력이고 마찰력도 비보존력이니까 두 개 다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12N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3m 움직였으니까 얘가 하는 일은 12 곱하기 3이에요. 36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36줄이. 그렇죠? 예. 그럼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하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FK 곱하기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X가 WF가 되는데 마찰력은 수직력이 왜 나왔겠어요?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 이제 앞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막 암암리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mg랑 평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μk mg가 되겠지 그냥. μk mg. N이 mg니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μk mg 델타 x. 그죠? 이게 F를 구한 거잖아요. 예. F 곱하기 델타 X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36 이항에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또는 아예 부호 바꿔서 μk mg 델타 X는 36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칸이 없네요. 칸이. 이렇게 아예 부호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근데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또 바꿔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 숫자 0.15 질량 6kg 중력 가속도 뭐 9.8 또는 10 넣어주고 델타 X 3m 그럼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걸 뭐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식들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전혀. 그죠? 예. 예제는 풀이는 편하게 할 거면서 괜히 본문을 너무 이상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예, 해보시고 그 다음 문제도 해보시고 8.4번 안전운전을 위한 물리학 응용. 이게 뭐야? 예. 시간이 아직 요것만 하겠습니다. 8.4 단원이 바꿔야 되니까 처음 속력이 V인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이때의 브레이크는 이제 바퀴가 아예 탁 멈추도록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예. 그럼 쫙 미끄러지겠지? 얼음판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쫙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D만큼 미끄러져서 정지한다. 만일 처음 속력이 V 대신에 2V라면 즉 처음에 속력을 2배로 더 빠르게 달린다면 미끄러지는 거리 이건 이제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동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탁 물리학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받으면 이거 도대체 뭘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제 고민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7장하고 8장에 문제가 나온 걸 아니까 7, 8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갖고 당연히 풀어야겠지. 근데 앞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도 공부했잖아. 그죠? 그럼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구하면 마찰이 작용하네요. 그죠? 여기 마찰이 있으니까 미끄러져서 정지하는 거지. 예, 마찰이 없는 진짜 얼음판 아예 마찰이 없는 곳이라면 아예 정지를 못 하겠죠. 예. 그래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뭐가 돼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지겠죠. 그럼 델타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변하지 않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높이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K만 되는 거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진행하다가 멈추는 거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0인 거예요.
그치?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속도가 아예 v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고, 여기는 마찰력이 작용한 거죠. 자동차가 안 그려지네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정지했어요. 그 얘기는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했으니까 마찰력이 하는 일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예. 마이너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x, 아니면 아예 그냥 d, 이동거리 d, 여기 d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럼 fd가 마찰력이 하는 일입니다. 마이너스 fd가. 그럼 마이너스 양쪽에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다 없애버리고 이동 거리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d는 f분의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렇게. 근데 마찰력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속도가 얼마 되든 마찰력은 물질의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바닥하고 타이어상의 마찰력이잖아요. 물론 이제 μkmg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뭐 마찰계수 또는 수직력 이런 얘기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v가 2배가 되면, v가 2v가 되면 d는 4d가 돼야겠죠. 제곱이니까 제곱. v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d는 v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v가 2배가 되면 2v가 되면 d는 4d가 돼야겠죠. 제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4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4배. 이동거리는 4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을 써도 되고, 또는 F는 MA 그냥 써도 되겠죠. F는 MA. 알짜 힘은 MA. 알짜 힘. 그럼 MA는 M 곱하기 A가 뭐예요? A. 네. 이거 속도로 표현하려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 2AD가 돼야죠. 2AD. 자, 가속도 공식 세 번째,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D니까 여기 A는 2D분의 V제곱이죠. A는 2D분의, 얘는 V0 제곱, V 자체가 나중 속도가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V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M 곱하기 마이너스 2D분의 V0 제곱이 A가 되고, F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겠죠. 마찰력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찰력은 변화가 없는데 V가 2배가 되면 D는 4배가 돼야죠.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8장에 나왔으니까 뉴턴의 제2법칙을 직접 쓰는 건 아닐 테고, 이렇게 이제 희미하는 일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8.4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쉬었다. 어딘가요, 이제. 8.4절. 비보존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이 계속 하던 얘기예요. 단원이 다 계속 갈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단원을 나눠놨는지. 그냥 8.5로 가면 됩니다.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는 나무 상자.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들고 내리려면 힘들겠죠. 높이 0.5m를 이렇게 뛰어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빗면 경사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놓으면 쭉 미끄러져서 바닥까지 잘 내려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무 상자의 속력. 바닥에 내려왔을 때 이 속력은 얼마인가? 주어져 있는 거 보면 전체 길이 1m, 높이는 0.5m, 30도. 이건 당연히 직각삼각형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제 힘이 5뉴턴 크기의 마찰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거죠.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물론 수직력도 작용하지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변위하고 수직력은 항상 수직이 되니까 수직력이 하는 일은 0이에요. 그렇죠? 중력이 하는 일은 존재하죠. 어쨌거나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요건데 앞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다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요건 0인 경우가 이제 특히 앞에 문제였고, 지금 여기서는 0이 아니에요. 높이가 변화하니까 그것까지 구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F, 이게 나중 속도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고, 처음에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 아예 0이죠. 빼기 0.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가 나중 위치고 여기가 처음 위치입니다. 그럼 기준을, 여기를 높이의 기준을 여기를 아예 0이라고 잡으면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이게 UF-UI인데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mg, mgy, mg 0.5죠. 그냥 높이가 0.5. mgh, 예. mg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얘만 써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mg y라고 돼 있어요. h라고 돼 있어요. 예,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그런데 마찰력은 그럼 어떻게 작용해요?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방향의 반대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찰력이 하는 일은 음이 되겠죠. 그리고 마찰력 자체가 아예 주어져 있습니다. 5N 곱하기 이동거리 1m. 요거에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5예요. 그죠? 뭐 다 됐네요. 그죠? 예. 여기 m 있고 g 있고 높이 0.5m 주어져 있으니까 VF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다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 상자가 경사면을 내려온 후에도 수평인 지표면 바닥을 따라 크기가 5N인 마찰력이 계속 작용한다면 나무 상자는 얼마만큼 이동하겠는가? 이 B번 문제는 이제 앞에서 했던 이 문제로 가야죠. 이거. 처음 속력 V인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D만큼 미끄러져 정지한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그죠? 그 D를 구하라는 문제죠. 다시 한번 구해보면 나중 속도가 여기서 처음 속도가 되는 거지.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되고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D만큼 미끄러져서 정지하는데 이때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똑같이 5N이. 그렇죠? 그래서 마찰력이 하는 일 FK 곱하기 D가 마찰력이 하는 일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문제 똑같아지는 겁니다. 앞에 문제 구했던 거하고 그렇죠? 여기 5로 주어져 있으니까 5D는 2분의 1 M VF 여기서 구한 거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쉽게 구할 수 있다. 원리를 찾아가서 이제 구해야지. 이 문제에서는 어떤 식을 넣었는지 이렇게 결과로 보면 안 돼요. 원리. 통용되는 원리가 몇 개 없어요. 그냥 1 운동 에너지 정리 아니면 비보존 얘기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러니까 애초부터 알짜 힘이 하는 일, 알짜 1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그냥 애초부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또 생각해야죠. 알짜 힘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보존력이 하는 일 더하기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델타 K.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존력이 하는 일을 여기다 쓰면 되니까. 그죠? 이거 자체가 물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가 되긴 하겠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 구하라는 얘기가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하는 일, mg 방향으로 0.5m 움직인 거죠. mg 0.5 더하기 마찰력이 하는 일,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 d. 그죠? 여기는 이제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써줘야 되고 여기는 마찰력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즉 경사면의 거리 길이를 여기 써줘야 됩니다. 1m. 그렇죠? 여기.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 해보시고 8.6번 문제는 연결된 물체의 운동 이렇게 나왔는데 물체가 두 개인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물체가 두 개인 것뿐이다. 여기는 그 전에는 다 하나의 물체였는데 이게 물체가 두 개니까 각각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다 구해줘야겠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미끄러지는 동안 용수철도 작용하고 높이도 바뀌고 질량도 1번 물체가 있고 2번 물체가 있고 하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도는 같겠죠. 속도의 크기. 정지일 때 정지고 V로 운동하면 얘도 V로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용수철이 평형일 때 물체 M1과 M2가 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평형일 때니까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일 때, 정지 상태는 처음 운동 에너지가 제로인 거죠. 이렇게. 물체 M2가 정지하기까지,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도 제로네요, 그렇죠? 가다가 정지해서 다시 돌아오든 말든 어쨌든 나중에 가서 정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도 제로예요. 그때까지 거리 h만큼 움직입니다. 얘도 h만큼 움직여야 되고 얘도 h만큼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겠죠. 물체 M1과 수평면 사이에 운동 마찰이 있어요. 여기 마찰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꾸불꾸불 그려놓은 거 보니까 μk를 구하라. μk를 구하라. 그럼 마찰력이 작용했으니까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교재에서는 델타 E INT 구했는데 이런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두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개의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본래는 이렇게 그런 단서를 써서 이게 개잖아요, 개. 그죠? 이 식은 개에 작용하는 맨 처음 7장의 제목이 개의 에너지, 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입자 시스템. 그럼 두 물체 M1, M2가 있을 때 얘를 하나의 물체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찰력이 작용한 거죠. 그렇죠? 마찰력이. 그럼 마찰력 F K 곱하기 이동 거리 H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되는 거지. 이게 구해진 거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있어요. 일치. 그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아예 0이죠. 나중 운동 에너지도 제로고 처음 운동 에너지도 제로입니다. 나중과 처음을 그 속도가 0인 곳으로 이제 잡아버리는 거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에 이제 늘어나겠죠. 처음이 평형 상태니까. 그래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거고, 더하기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는 아예 0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얘는 높이 변화가 없어요. M1은. M2만 열심히 높이가 변하는 거지. M2에 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주면 됩니다. 나중은 떨어져 있으니까 나중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mgH가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mgH만큼. m2GH죠. 정확히는 m2GH만큼. 우변이 이렇게 구해져요. 근데 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H, H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는 또 2분의 1 KH 제곱이 되겠죠. KH 제곱 마이너스 M2GH. 이게 이제 우변이 되는 거고,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FK는, 여기서 FK는 M1의 수직 강력 N, FK는 μKN. μKN이 되고, N은 mg죠. μK M1g. 이렇게 되겠죠. M1g. FK가 μK M1g. 이걸 가져다가 여기 써주면 되겠죠. FK는 μK M1G가 FK가 되고, 여기에 이제 H를 곱한 거죠. 잘 빼먹으니까 다 써줘야 돼요. 그럼 H는 하나씩 다 약분되죠. H 제곱에서 H까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H가 바로 구해지겠죠. 또는 뮤K를 구하든. 자, 뮤K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M1G분의 M2G 마이너스 2분의 1 KH 그대로 나오죠. 이런 식의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델타 E, INT 뭐 이런 것까지 하려면 괜히 새로운 개념이 막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훨씬 심플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보시고 마지막이네요. 일률 추가적으로 일률은 여기까지 하는 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 여기는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 일률 레이트 오브 워크 뭐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또는 스피드 오브 워크 이렇게 되겠죠. 일을 얼마나 빨리 하니 이런 얘기예요. 일을 얼마나 빨리 하냐. 이 뭐예요 이게? 파워. 파워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파워를 우리말로 바꾸면 대답들 안 하네. 파워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들 여기 이제 힘 이러면 이제 땡이죠, 땡. 그죠? 파워는 우리말로 바꾸면 일률이죠, 일률. 자, 힘이 아니라 힘은 포스가 힘이죠, 포스. 그죠?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률은 파워다. 이걸 달리 이제 공학에서는 주로 출력이라고 합니다. 출력. 파워가 출력. 전기적 출력을 줄여서 전력. 기계적 출력은 그냥 출력이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파워로 같은 말입니다. 파워로. 힘이 들어갈 요소는 여기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력으로 끝나니까 무슨 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파워가 되는 거고 일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일을 얼마나 빨리 해? 1초마다 몇 줄의 일을 하냐? 예를 들어서 1초에 100줄의 일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그 기계의 일률은 100줄 per sec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위를 줄 per sec를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요. 와트. 100와트라고 하는 겁니다. 100와트. 이 기계의 일률은 100와트다. 이 기계의 출력은 100와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1초마다 100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쓰거나 변환시키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 에너지 발생률, 에너지 소비율, 소모율 다 같은 말이에요. 순간 변화율은 DE/DT 해주면 되겠죠. DE/DT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얼마나 만들어내는가 또는 변환시키는가. 이 개념을 물리에서는 그냥 다 퉁쳐서 일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률. 일을 하면 일 나누기 시간이죠.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때는 이제 평균이 되는 거지. 이렇게 미분해주면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개념 그대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8.19식 얘는 봐둬야 돼요. dWdt죠. 순간 일률은 일을 하면 dWdt 미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W는 F 힘 곱하기 변이가 W예요. 일정한 힘이 미소거리 dr만큼 물체를 변이시키면 그때 힘이 하는 일이 FDR이죠. FDR. dW는 FDR입니다. dW는 FDR. 자, 이걸 벡터로 본래는 써주려면 이렇게 점곱을 해줘야겠죠. 스칼라 곱을.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쓰려면. F라는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dr만큼 이동하는 경우에 하는 일은 dW, FDR이 되는 거죠. 이걸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dr/dt가 되는데 이 dr/dt가 바로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 V는 dr/dt. 그렇죠? x방향이라면 dx/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간 일률은 힘 곱하기 속도가 순간 일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힘 곱하기 속도가 그 힘의 일률이 되는 겁니다. 힘의 일률. 공식으로 외워야 돼요. P는 FV 이렇게 이제 외워주면 됩니다. 자, 단위를 보면 와트는 줄 per sec예요. 1초당 하는 일이 1줄이라면 그걸 1와트라고 합니다. 이건 단위예요. 단위. W는 여기 있는 이 W는 이건 1회라고 하는 기호가 되는 거고
요 W는 단위죠. 예, 숫자 뒤에 쓰였으니까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1마력이라고 하는 1마력 호스 파워죠. 말의 일률, 말이 하는 일의 속도. 오늘 1마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와트로 하면 746와트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킬로와트 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킬로와트 C는 요 와트의 시간을 곱하는 거고 그거를 1000배 한 거예요. 1000배. 그래서 요게 킬로죠. 킬로 1000 와트는 그대로 왔어요. 여기 C는 1시간 3600초가 됩니다. 그런데 와트 자체가 줄 퍼 세크라고 했어요. 줄 퍼 세크. 다시 세컨드를 곱했으니까 줄만 남죠. 숫자를 계산하면 360만이 됩니다. 즉 1kWh 또는 1kWh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일률의 단위가 아니에요. 그죠? 일률의 시간을 곱한 거니까 다시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일의 단위 또는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여기 전구가 있어요. 전구. 요즘에는 없는 이거 백열 전구 이렇게 있죠. 백열 전구. 이 안에 필라멘트가 혹시 집에 이런 전구 아직도 있나요? 이런 거 어렸을 때 봤어요. 그죠? 요즘에도 물론 어디 가면 있을 텐데 여기 필라멘트가 실제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전구는 잘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만들지 않기로 해서 이제 안 만들어요. 특수한 목적 외에는. 예. 물론 할로겐 전구 막 이런 건 있겠지만 그냥 백열 전구, 백열 전구. 이건 지금은 특별한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백열 등. 다 LED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도 안에는 LED가 들어있어요. 예전에 이런 전구가 있었는데 이런 전구는 이제 좀 밝은 건 100와트, 좀 덜 밝은 건 60와트, 아주 특별하게 뭐 200와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1초에 100줄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로 100줄씩 막 쓰고 있어요. 얘는 60줄씩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지. 에너지 소모. 그렇죠? 그럼 얘를 가지고 1시간을 쓰면 곱하기를 해주면 지금 P가 전력이 시간분의 1이잖아요. 또는 시간분의 에너지죠. 일을 하면 1이고 에너지라면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럼 에너지는 일률 곱하기 시간이죠. P 곱하기 T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소모한 에너지는 얼마냐? 그러면 일률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된다고. 100와트로 아이고 더 이상 칸이 없네요. 100와트로 예를 들어 1분 60초죠. 60초 쓰게 되면 와트 세컨드가 줄이니까 6,000 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백열 전구를 1분 동안 켜놓으면 6,000 줄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6,000 줄.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1시간을 쓰면 3,600초를 쓰는 건데 이게 1000와트짜리 기계라면 그때가 이제 360만 줄이 되겠죠. 360만 줄. 그래서 1kWh는 그냥 단순히 1kW의 기계를 1kW씩 1시간 썼어요. 그때 소모한 에너지가 얼마냐? 360만 줄이 돼요. 그럼 1kWh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1kW는 요거 백열 전구 10개. 그죠? 하나가 100W잖아요, 하나가. 그럼 10개는 어때요? 1kW가 되겠죠. 근데 이걸 형광등을 쓰면 여러분 형광등 있잖아. 형광등을 쓰면 형광등이 한 30W 정도 돼요. 30W. 물론 밝기는 다르지만 얘는 100W니까 에너지 단순 비교를 해도 에너지를 3배 이상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밝기도 형광등이 더 밝아요. 그죠? 근데 LED 전구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30W의 절반, 15W 이렇게. 그러니까 LED는 전기를 훨씬 더 적게 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쓰면 안 된다. 예, 쓰지 말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냉장고 집에 있는 이제 전기들이 있겠죠. 전기기기, 냉장고, TV, 전등, 전기 다리미, 겨울에 전열기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겨울에 쓰는 전열기 있죠. 뭐 불가마, 그죠? 이렇게 선풍기 모양이 놓고 열선 감아갖고 뭐 뜨끈뜨끈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불가마 이런 것들이 한
2kW 정도 됩니다. 뜨겁게 해놓으면 2kW, 중으로 쓰면 1kW. 그죠? 네. 조그만 발난로, 책상 밑에 쓰는 난로, 그죠? 이런 것들이 한 500W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값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략적으로 뭐. 그러면 선풍기 하나는 몇 와트야? 선풍기를 사오면 선풍기 밑에 이렇게 보면 전격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격 전력. 이거를 정해진 데 딱 쓰면 요만큼씩 에너지를 소비해. 소비 전격.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 그죠? 우리 집에서 전기 대충 쓰면 몇 와트씩 쓰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략 뭐 집에서 뭐 전기 전등도 켜놓고 뭐 어머니는 또 전열기로 난로도 켜놓고 요리도 하고 이러면 막 전기세가 막 엄청나겠죠. 그죠? 그래서 1kWh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여기 시간을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1kWh당 100원 정도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전기세가.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100원 또는 한 50원, 그렇죠? 50원 정도. 가정에서는 좀 싸니까 50원 정도. 우리 집에서 한 10만 원 썼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썼나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몇 와트시 쓰면 전기세 얼마. 요금 고지서가 나오잖아. 전기 요금 고지서 보면 뒷면에 보면 빼곡하게 조그만 글씨로 막 써져 있습니다. 그죠? 얼마만큼 쓰면 전기세 요금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잘 안 읽지만,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강기의 전동기의 일률, 모터의 일률. 전동기가 1600kg인 승강기와 전체 질량이 200kg인 승객. 그럼 진짜 전체 질량은 1800kg이죠. 1800kg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요. 이런 속력으로. 그러면 전동기는 도대체 얼마의 용량의 출력을 가진 전동기를 써야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기계공학과나 이제 전기공학과에서 이제 그죠? 예. 계산해야겠죠. 아무런 모터나 갖다 쓰면 못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너무 용량이 작으면 충분히 용량이 큰 걸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량은 지금 전력이죠. 일률은 F 곱하기 V예요. 순간 일률이. 그래서 여기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속력이. F는 mg죠. mg라는 힘을 가해서 속력 V를 내야 돼. 이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1800kg에 대한 중력과 3m/s를 구해주면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마찰도 있네요. 마찰. 예. mg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읽어야겠어요. 마찰력도 작용하니까 이 그림을 보는 게 낫겠죠. 이 전동기가 끌어올리는 장력 T하고 이 승강기 전체, 여기 전체의 질량이 m이에요. 그러면 중력도 작용하고 마찰력도 아래로 작용하겠죠. 이제 위로 끌어올린다 했으니까 마찰력은 아래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알짜 힘은 0인 거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MA가 되는데 본래는 일정한 속력 그랬으니까 평형이 돼서 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정적 평형은 아니죠. 일단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T는 mg 더하기 F가 되고 모터가 만들어내는 출력이 바로 T 힘이죠. 모터의 힘이 T가 되고 여기 V를 곱해야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TV, 그렇죠? FV. 그래서 mgV에다가 마찰에 대한 것까지 FV까지 더해줘야지만 전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더니 64,900W의 즉 약 65kW죠. 65kW. 이 정도가 되는 모터를 써야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무거우면 이제 못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통상 요거에 이게 전체에 그래서 여유를 둬야 되니까 한 1.5배 정도 해줍니다. 1.5배. 너무 딱 맞는 거 쓰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누가 이제 이 안에서 사람이
꼬마들 막 퉁탕거리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인 무게가. 그래서 한 1.2배나 1.5배 정도의 여유를 더 두고 실제 출력을 좀 더 가산해서 출력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물용은 더 커야겠죠. 화물용 같은 경우. 근데 이번에는 가속까지 시켜요. 가속도로 올리도록 설계되었다면 순간기의 속력이 V인 순간 전동기의 일률은 어쨌든 V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V. 가속도가 아니라 V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가속도까지 있다면 이 식에 여기 MA를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가속도를 여기 집어넣고 V에 대해서 또 구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MA까지가 있으니까 T는 요거까지 이항해서 MA까지 이렇게 MA 요거까지 넣어줘야 되고 여기에 속도를 곱해야지만 또 출력이 되는 거죠. 주어진 대로 그냥 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단원을 정리를 해보고 나면 시간도 많이 됐죠. 특히 여기 3번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원운동까지 여기 이제 가미가 된 거예요. 원운동까지. 그리고 이런 도르래가 이제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도르래. 특히 이제 그림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 뉴턴의 제2법칙 문제도 풀어야 되고, 요거는 지금은 이제 8장에 나왔으니까 뭐 에너지라든지 마찰력이 하는 일까지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풀어보시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게 나중 속도 0이 되는 때예요. 물체를 딱 던졌어. 그럼 경사면을 타고 쭉 올라가서 나중에 멈추겠죠? 어디까지 얼마나 가서 멈추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뉴턴의 제2법칙으로 풀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문제에 보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에너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고 과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여기서는 3번만 한번 좀 볼 텐데 물체를 높이 h인 곳에서 여기서의 물체는 사실 이게 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슬이 아니에요. 구슬이 아닙니다. 구슬이 아니고 그냥 물체예요, 물체. 이때 이 구슬은 꿰어져 있는 구슬. 이렇게 꿰어져 있는 구슬. 구슬에 구멍이 있어서 꿰어져 있는 구슬입니다. 그냥 구슬이면 이게 평면에 오면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굴러가면 이 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단원의 문제가 돼야 돼서 미끄러지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물체. 근데 마찰이 없이 이제 미끄러진다 했습니다. 꿰어놓은 구슬이에요. 그게 여기 없으니까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로부터 놓는다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원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원운동에 대한 문제로 다시 또 되는 겁니다. 원운동까지. 그래서 구슬의 높이가 이제 3.5, 이게 3.5R이니까 여기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럼 얘보다 1.5R만큼 더 큰 거죠. 2R이 지름이죠. 2R. 1.5R만큼 더 큰. 어쨌든 전체 높이는 3.5R이에요. 그럼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곱하기 높이 3.5R mgh 이렇게 되는 거고, A점에 오게 되면 A점에서도 높이가 있잖아요. A점에서도 높이가 있습니다. mg 높이는 2R이죠. 2R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지만 A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 2분의 1 mv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구슬의 질량이 이건 5g이죠. 5G1이 넣고 5g일 때 처음 A에서 구슬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얼마인가 그랬는데, 수직항력이니까 이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을 봐야죠.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 mg가 있겠고, 위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요? 있겠죠. 이게 미끄러지는 물체라면 위에서 아래로 수직력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네요. 그냥 그렇죠? 수직력 N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지금 이게 충분히 높은 높이예요. 그러면 이게 위를 지나갈 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를 거 아니에요. 평면이 그렇죠? 둘 다 아래 방향이 돼서 N 더하기 mg가 R자 힘이 되는 거고,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돼요.
뉴턴의 제2법칙이죠. F는 ma. 그죠? 그래서 요 V를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구슬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요 n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다 뉴턴의 제2법칙, 특히 이제 원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까지 결합된 문제니까 이런 문제 내기가 좋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그렇죠? 여기는 높이가 이제 r인 거죠. r 딱 원의 중심. 그러면 여기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평면이 오른쪽으로 밀 테니까. 그때의 수직력을 구할 때는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식을 쓰는데 이때는 이제 높이가 2r이 아니라 얘가 이제 r이 되는 거죠. 여기 r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리고 중력이 없이 여기서는 수직력만 있죠. 수직력이 그대로 구심력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수직력 n이 구심력이 되도록. 복잡하네요. 그죠? 예, 한번 해보시고 아마 연습 문제, 과제 문제 어디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위로 장력 작용하죠. 아래로 MAG 작용하죠. MAG. 이게 뉴턴의 제2법칙 문제라면 그렇게 작용하는 거고, B에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이 끈도 얘를 당기고 이 끈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ET가 되는 거예요. ET. 위로 작용하는 힘 ET. T가 아니라 이게 두 줄로 잠기고 있는 거니까 ET가 돼야겠죠. 그리고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MBG가 돼야 됩니다. MBG. 그리고 이 줄은 다 같은 줄이죠. 전부 다 장력이 다 T예요. T. 줄은 어느 한 곳이 더 장력이 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T의 2배인 ET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